친구들 안녕. 오늘은 분당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예송하고 한국 전까지의 그 분당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예송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목차를 보면은 분당의 개념과 형성을 먼저 다룰 건데요. 이렇게 개념과 형성 하나씩 보고요. 그 다음에 붕당의 전개를 다룰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광해군과 북인 정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조부터 효종까지 이 분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붕당 정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붕당이라는 게 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붕당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붕당이라는 것은 여기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붕은 동문수학하던 벗, 그러니까 같은 거를 공부하던 벗이라는 뜻이고 당은 이해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친구들 알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정당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당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을 학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같은 학문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만든 이해 집단을 이제 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 정치는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의식과 정치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붕당을 이루고 언론 활동을 통하여 국왕의 신임을 얻어서 국정을 주관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냥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학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해 집단을 형성을 해서 왕에게 좀 신임을 얻고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붕당의 개념이었고 다음에 붕당의 형성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붕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갈라진 때가 이제 여기 서인 동인 보이시죠? 네, 이때인데요. 일단 사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전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훈구하고 사림이 원래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선조 시대에는 그 사림이 집권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사림에서 이제 붕당이 형성이 돼서 서인 동인으로 나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사림들의 입장이 이렇게 달랐었는데 기성사림하고 그 다음에 신진사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성사림들이 이제 그 서인이 되고 신진사림이 동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왜 분화를 했냐 라고 하면은 그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막 엄청나게 높은 막 영의정이나 좌의정과 같은 직책은 아니지만 그 3사 있잖아요. 그 언론에 그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힘이 셌겠죠. 그래서 이 기성사림과 신진사림이 각자 자기의 사람들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해서 그 서인과 동인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이조전랑이라는 것 자체가 또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에 대한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더 갈등이 깊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라고 해서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인 쪽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동인 쪽으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꾀하고 있다. 그러라는 그러니까 뭐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왕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막 자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동인이 힘을 잃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그 송강정철 문제로 인해서 동인들이 다시 힘을 잃게 되고 동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동인들 사이에서 송강정철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이 동인들이 여기 보이는 남인과 북인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분할을 하게 돼서 붕당이 제대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당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광해군과 북인 정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북인들은 이제 광해군이 원래 이제 선조시대 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자신이 선조는 저쪽으로 대피를 해 있어야 되니까 그 실질적인 정치는 광해군이 다 했었어요. 선조가 자신의 그 권한을 다 위임을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북인들이 광해군과 손을 잡고 그 당시 임진왜란을 잘 버텨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병을 통해서 이런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의 즉위에 공헌을 함으로써 북인들이 광해군이 즉위를 하자 득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요. 이 광해군 당시의 정권 목표는 외란 피해 복구와 그 다음에 실리 외교, 그러니까 정말 실리를 추구하는 진짜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가는 외교. 그러니까 이 광해군과 반대하는, 그러니까 북인과 반대하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 외교보다는 좀 중국의 그런 사대 관계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정말 유교적인 미덕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후금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무조건적으로 명에다가 뭐를 다 갖다 바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북인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광해군이 이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실권을 하게 돼요. 그 광해군이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란다. 그 계모인 인목대비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면서 그 폐모살제라는 혐의로 인해서 다른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져서 광해군은 결국 인조반정으로 실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과 함께 했었던 북인도 다 같이 실권을 잃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조부터 효정 시기는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 중심으로 이렇게 정권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인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정치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여론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살림이라고 해서 이런 그 붕당 정치에 있어서 붕당의 정말 뭔가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럼으로써 왕권이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왕의 말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림의 말을 듣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서인의 군권 확장을 위한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서인이 득세를 하고 남인도 함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인 그 황국과 예송에 대한 그 동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